한국철도요? 신칸센을 따라 만든 후발주자 아닙니까? 오랫동안 세계 고속철도 시장은 일본과 유럽이 이끌어왔습니다. 각국은 더 빠른 속도와 더 정교한 기술을 앞서며 경쟁했고, 한국은 늘 그 뒤를 따라온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철도 데이터를 분석하던 독일의 한 철도 박사가 한국 KTX를 직접 검증한 뒤 측정 결과를 믿지 못해 장비를 3번이나 교체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그가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철도의 진짜 실력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박사님은 KTX를 직접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베를린 국제철도 포럼의 넓은 회의장 안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와인잔이 부딪히던 소리와 가벼운 농담들이 거짓말처럼 끊겼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28년 경력, 세계 40개국 철도 분석, 철도 업계에서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던 제가 그 단순한 한 문장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은 한국철도공사 산하연구소에서 나온 이정민 연구원이었습니다. 행사 초반부터 줄곧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메모만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보고서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보고서가 아니라 박사님이 직접 분석하셨냐는 겁니다. 이정민 연구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제 변명을 한마디도 더 잊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것을 회의장에 있던 모두가 알아챘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겠습니다. 그날 포럼은 원래 더 없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매년 가을 열리는 이 행사는 세계 철도 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리였습니다. 중국 철도청, 일본 JR, 프랑스 SNCF, 독일 DB, 철도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회의장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도 핵심 연사로 초청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연단에 올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세계 철도는 결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이끌어갑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독일 철도계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클라우스 리히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 67세로 유럽 철도 산업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군가 한국 KTX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자 클라우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KTX요? 그거 신칸센 베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회의장 한쪽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후발주자가 후발주자 흉내를 내는 거죠. 저 역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철도 강국이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요. 강국은 무슨 그냥 빠른 버스 아닙니까? 여기저기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그 분위기에 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철도를 진지하게 분석 대상으로 떠올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 연구 지도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웃음이 차에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메모만 하던 이정민 연구원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후발주자라는 겁니까? 클라우스가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상식 아닙니까? 일본이 먼저 만들었고 한국은 나중에 따라한 거죠. 그 말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고속철도 도입을 검토할 때 일본 신칸센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을 거부한 쪽은 일본이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탈락했습니다. 한국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프랑스 TGV였습니다. 설계야 어디서 가져왔든 결국 후발주자고 자체 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입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야기는 다릅니다. 한국은 프랑스 기술을 발판으로 이후 동력 분산 방식을 비롯한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최신 차량은 부품 대부분을 국산화한 독자 기술입니다. 이정민 연구원이 잠시 클라우스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천천히 제 쪽으로 옮겼습니다. 박사님은 KTX를 직접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정민 연구원은 제 침묵을 보고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이 충분히 길어지도록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하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보지 않고 평가하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클라우스조차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 누구보다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제가 평생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온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정직함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함부로 단정짓지 않는 것. 그것이 제 모든 경력을 지탱해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철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가장 먼저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저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장 한복판에서 완전히 말을 잃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정민 연구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보지 않고 평가하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 하나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자존심이 묘하게도 제 안에서 오기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출장 일정에 한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하나를 더하는 것은 일정상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도 저는 제 결론이 바뀔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거쳐서 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제 판단이 틀린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짐을 꾸리며 다음 목적지를 정리했습니다. 베이징, 도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요. 그날 밤 저는 평생 가장 큰 실수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묘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노선 총연장만 따져도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길었고 출국 전 들렀던 자료실에서도 중국 고속철도의 위용을 극찬하는 보고서가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그 자료들을 읽으며 적잖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세계 곳곳의 철도를 분석해왔지만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였으니까요. 베이징 남역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거대함 때문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승강장, 천장 높이만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역사 구조물, 그리고 그 안을 가득 메운 인파. 하루 이용객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데이터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몇 분 동안 그저 그 규모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의 철도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를 안내하던 중국 철도청 소속 관계자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고속철도역입니다. 하루 이용객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규모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운영 데이터는 따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노선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이 사실 그날 제가 들은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균열인 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철도 전문가의 눈은 감탄만으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꺼내 들고 운행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노선 자체는 분명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선별로 살펴보니 운영 품질의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주력 노선의 정시율은 우수했지만
일부 지방 노선으로 넘어가면 그 수치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관계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노선은 정시율이 유난히 낮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건 지역에 따라 시설 노후도가 다릅니다. 보수 일정도 다르고요. 그러면 전국 평균 정시율은 따로 집계가 됩니까? 전국 평균은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단 메모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걸어보면서 그 판단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승강장 위의 승객 흐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한 무리의 승객이 빠져나가는 동선과 새로 진입하는 승객의 동선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못한 채 한데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분명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지판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흐름 자체에는 일정한 질서보다 즉흥적인 판단이 더 많이 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현장 직원 한 명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혼잡 시간대에는 어떤 매뉴얼을 따릅니까?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인력을 더 투입해서 정리합니다. 정해진 기준선 같은 건 없습니까? 있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그냥 현장에서 판단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 가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정교함이었습니다. 규모는 분명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를 받쳐주는 정교함은 제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하루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저는 문득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규모를 실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그 둘을 구분해 왔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베이징 남역에 발을 디딘 첫 몇 분 동안 저 역시 그저 그 거대함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데이터를 보지 않은 차에 규모만 보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릴 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베이징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오늘 본 승강장의 인파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판단 기준이 베를린에서 이정민 연구원의 그 질문 하나로 시작해서 이제는 직접 본 현장에서마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애써 정리하려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철도 국가가 맞습니다. 그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데이터였으니까요. 다만 그 규모가 곧바로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얻은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규모와 정교함은 다른 문제다. 다음 목적지에서는 그 둘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그 메모를 적으면서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목적지인 도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서울에서 그 균열이 어디까지 번져나가게 될지를요. 베이징에서 느낀 작은 의문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베이징에서의 의문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신칸센은 1964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속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충돌, 사고도 없었다는 기록은 철도 업계에서 거의 신화처럼 회자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함을 직접 확인할 생각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베이징에서와 같은 어수선한 균열을 마주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도쿄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 확신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신칸센 승강장은 정확했습니다.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각이 초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고 청소 시간조차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JR 관계자가 시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박사님. 지금 도착 예정 시각보다 4초 빠릅니다. 4초요? 일본에서는 이게 지연으로 기록됩니다.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정밀함은 분명 존경할 만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진동, 소음, 정시성, 청결도 모든 항목에서 신칸센은 제가 예상했던 수치 그대로를 보여주었습니다. 단 하나의 항목도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이 묘하게도 저를 조금씩 무덤덤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데이터를 들여다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의문이 생겼고 그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에서는 그런 긴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제가 미리 알고 있던 답안지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감탄은 있었지만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스스로도 의아했습니다. 완벽함 앞에서 놀라움이 사라진다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놀라움은 예상을 벗어날 때 생기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칸센은 단 한 번도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차량 기지 견학을 요청했습니다. 정면의 화려함 뒤편, 실제 운영을 떠받치는 시설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마주했습니다. 이 구간 설비는 언제 마지막으로 전면 교체됐습니까? 기지 관리자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라인은 1980년대 후반 설비를 일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력 운용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숙련 기술자들의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 충원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받아 적으며 일본 철도가 마주한 새로운 고민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도 시간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노후화된 설비, 늘어나는 유지비, 고령화된 기술 인력, 그것은 화려한 승강장 너머에 조용히 자리 잡은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메모하며 묘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칸센은 분명 위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은 과거의 것이지 미래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도쿄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다음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베이징, 도쿄를 거쳐 이제 남은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일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이번 출장에 본래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이정민 연구원의 질문 하나 때문에 떠밀리듯 추가한 일정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관련 자료를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적이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빈약한 자료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규모에 압도되었고 일본에서는 완벽함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은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닐 거라고 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출장에서 가장 짧고 가장 가벼운 일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겨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수첩에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신칸센은 훌륭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이미 알고 있던 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저는 별다른 무게 없이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그냥 확인만 하고 끝내자.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비행이 28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확신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진짜 변수는 중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그 다음 도시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려앉는 순간 솔직히 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검증을 마쳤습니다. 일본도 확인을 끝냈습니다. 한국은 그저 이번 출장의 마지막 체크리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트랩을 내려서던 그 짧은 순간까지도 저는 다음 날 아침이면 베를린으로 돌아갈 짐을 다시 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공항이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으로 수천 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혼란이 없었습니다. 철도 전문가의 눈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입국장에 서서 저도 모르게 사람들의 동선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사람들의 흐름, 환승 안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출구로 향하는 인파의 속도, 유럽에서도 베이징에서도 수없이 분석해온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한국철도공사 관계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박사님. 바로 서울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공항, 보통 이 시간대에는 더 혼잡하지 않습니까? 관계자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딱 혼잡한 시간대입니다, 박사님.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본 인파보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억지로 통제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렇게 움직이도록 태어난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폭발적으로 많았습니다. 유럽이라면 이 시간대에 분명 어딘가에서 혼란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베이징이라면 소음이 폭증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쪽에 멈춰 서서 그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이 지나갈 때면 주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의식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하듯 무심하게 비켜주고 다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안내를 맡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서, 따로 교육이라도 합니까? 교육이요? 아니요. 그냥 다들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규정으로 정해진 통행 방향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게 규정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걸로는 안 보이실 텐데요. 그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걸으며 다시 한번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규칙을 그냥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지키려고 의식하는 것과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 둘 사이의 차이는 제가 그동안 분석해온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더 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선 채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쥔 손이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적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KTX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였습니다. 객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걸음을 멈췄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단순히 청소가 잘 되어 있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방금 막 출고된 신차처럼 모든 표면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눈에 들어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짐을 거칠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통로를 지나며 옆 사람의 어깨에 가볍게 부딪혔을 때 그 학생은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작게 사과했습니다. 부딪힌 사람은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환이 저에게는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흥미롭다. 하지만 아직 판단은 이르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천천히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챙겨온 측정 장비를 떠올리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그저 분위기였을 뿐입니다. 진짜 증명은 숫자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차에 10분도 지나지 않아 제가 장비가 고장났다고 믿게 될 줄은요.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그저 평범한 여행객 한 명이 짐을 정리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방 안에는 평범한 짐이 아니라 28년 경력 동안 전 세계 철도를 검증해온 제 무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진동 측정기, 소음 측정기, 그리고 위성 신호를 기반으로 속도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GPS 측정기까지 합산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열차에 오른 목적은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검증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승객이 제 장비를 흘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철도를 연구합니다.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KTX 어떠세요? 지금부터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승객은 가볍게 웃으며 더 묻지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무심함이 오히려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엇을 확인하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한 그런 여유였습니다. 열차가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계 위로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0km, 180km, 230km, 270km, 그리고 300km. 그 모든 과정이 순식간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이미 알아볼 수 없는 속도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측정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치를 확인한 순간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동 수치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낮았습니다. 시속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열차에서 이 정도로 낮은 진동값이 나온다는 것은 제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장비 오류일 가능성을 의심한 것입니다. 재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전원을 내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자각했습니다. 세 번째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공포에 더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신뢰해온 모든 기준이 이 작은 화면 하나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수치는 말이 안 된다. 신칸센보다 안정적이라고. 저는 도쿄에서 측정한 수치를 떠올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다고 알려진 그 시스템의 진동값과 지금 제 손 안에 있는 이 숫자를 머릿속으로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비교한 결과가 제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측정기에서 천천히 눈을 떼고 객실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종류의 충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무릎 위에 펼친 책에 무언가를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시속 300km의 속도 속에서도 글씨는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했습니다. 한 직장인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작은 글자들이 또렷하게 보일 만큼 손도 화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는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긴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저에게는 측정값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숫자로 세상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손이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일상이라면 도대체 이 나라는 그동안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 가지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8년 동안 쌓아온 판단의 틀이 이 나라 앞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려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단 한 줄만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다시 봐야 한다. 열차는 여전히 30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제 28년 경력 전체가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산이 가까워질 무렵 휴대전화로 긴급 재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남해안에 초강력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객실 곳곳에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뉴스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 문자를 다시 한번 읽으며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스템은 평온한 날씨 속에서는 좀처럼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28년 동안 제가 세계 곳곳의 철도를 분석하며 깨달은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험대가 제 눈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무렵 이미 하늘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밖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역사 외벽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철도 전문가라면 누구나 압니다. 이 정도 강도의 폭풍이라면 지연은 거의 확실하고 운행 중단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저를 위해 특별히 관제센터 견학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부산역 인근에 자리한 그 시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말을 잃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열차들의 실시간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옆 화면에는 기상 정보와 풍속 데이터가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수백 명에 달하는 관제 인력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를 맡은 관제센터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폭풍이면 통상 운행을 전면 중단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풍속 구간별로 다른 대응을 합니다. 일정 풍속을 넘으면 그 구간만 서행하고 더 위험한 구간은 우회시킵니다. 그 판단은 누가 내립니까? 시스템이 1차로 경보를 띄우고 관제 인력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사람과 시스템이 같이 움직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받아 적으며 스크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공간 어디에서도 패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마치 미리 짜인 악보를 따라가듯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주 있습니까? 태풍은 매년 옵니다. 저희에게는 익숙한 상황입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겁니까? 책임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열차를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열차 한 대, 선로 한 구간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시스템 전체를 관리합니다. 기상, 선로, 열차, 승객, 그리고 다음 열차까지 전부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재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보았던 그 질서, KTX 안에서 느꼈던 그 정숙함, 그리고 지금 이 관제센터의 침착함, 그 모든 것이 별개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같은 원리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것은 KTX라는 열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짜놓은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책임자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한 구간을 짚었습니다. 이 구간 보이십니까? 지금 풍속이 기준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화면 위로 작은 경고 표시가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일하던 관제 인력의 손끝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다음 절차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의 움직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림 없는 손끝, 그것이 이 시스템의 진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갈 무렵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제센터 안의 공기는 처음 들어왔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치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그것이 진짜 실력이다. 관제센터를 나서던 순간 안내를 맡았던 직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사님, 혹시 내일 일정 괜찮으시면 기관사 한 분을 만나보시겠습니까? 기관사요? 네, 30년 넘게 무사고로 운행하신 분입니다.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시고요.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그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그 이름을 들으며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그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김도현, 그 순간에는 그저 평범한 메모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역 한쪽 대합실에서 저는 김도현 기관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태풍은 밤사이 지나갔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 소개를 받고 마주한 첫인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범했습니다. 62세, 정년퇴직까지 31일 남았다고 했습니다. 30년 무사고 운행이라는 기록을 들었을 때도 저는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이력서도 거창한 훈장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표정의 기관사 한 명이 제 앞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함 뒤에 무엇이 있을지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서울행 KTX 기관실에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최첨단 장비나 특별한 기술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도현 기관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1990년대 초반입니다. 30년이 넘으셨군요. 그동안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IMF 때는 월급이 안 나올까봐 다들 불안해했고, 폭설 때는 선로가 통째로 묻히기도 했죠. 태풍도 몇 번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는 텅 빈 열차를 몰기도 했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기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김도현 기관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전부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김도현 기관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2003년 겨울이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었죠. 제가 몰던 열차가 선로 위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승객이 수백 명이었는데 운행이 중단되고 통신까지 끊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객실을 한 칸씩 돌았습니다. 직접 말입니까? 네. 우는 아이는 달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부축해서 자리를 옮겨드리고 불안해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통신이 끊긴 열차 안 수백 명의 불안한 승객들, 그리고 그 사이를 묵묵히 돌아다니는 기관사 한 명. 그것은 제가 그동안 작성해온 그 어떤 기술 보고서에도 등장한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김도현 기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객실 안에는 열차가 선로를 지나는 낮은 진동음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도현 기관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차를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철도를 연구해 왔습니다. 수천 개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수백 편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철도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철도는 언제나 속도였고 정시율이었고 진동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철도는 사람의 시간이었습니다. 김도현 기관사가 옅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겁니다. 기술이 사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가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따로따로 기록해 왔습니다. 정시성은 정시성대로, 진동값은 진동값대로, 관제 시스템은 또 별개의 항목으로. 그런데 지금 그 항목들이 더 이상 숫자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한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김도현 기관사가 가방에서 자료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에는 유럽 고속철도의 핵심 부품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IC, 프랑스 TGV, 그리고 일부 일본 차량까지. 그 부품 중 상당수가 한국 중소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국 기술 위를 달리고 있었구나. 28년 동안 저는 독일과 프랑스와 일본의 철도를 분석하며 그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을 끼워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분석해온 그 시스템들 안에 이미 한국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역에 열차가 도착할 무렵 김도현 기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사님, 네, 한국을 좋게 봐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봐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한가운데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손을 오래도록 맞잡고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의 전문가가 한 기관사의 담담한 손짓 앞에서 완전히 말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어떤 보고서도 쓰지 못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라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곧바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28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판단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론을 제 동료들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년이 흐른 뒤 베를린 국제 철도 포럼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의장에는 지난번과 똑같은 얼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국 철도청 대표단, 일본 JR 임원들, 프랑스 SNCF 기술진, 그리고 독일 DB의 핵심 인사들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클라우스 리히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제 발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늘 그래왔듯 정리된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가장 과소평가한 철도 강국. 회의장의 낮은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그 단어 하나가 화면 가득 떠오르는 순간 회의장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정적을 가만히 견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출장에서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철도 시스템을 직접 검증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곧바로 쏟아졌습니다. 중국보다 낫다는 말씀입니까? 신칸센보다 낫다는 겁니까? 근거가 뭡니까, 박사님? 저는 그 질문들을 들으며 묘하게도 흔들리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이정민 연구원의 질문 앞에 말을 잃었던 그날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근거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시성, 승객 만족도, 운영 효율, 환승 시스템, 관제 체계의 정밀도, 그리고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까지 수치가 하나씩 화면에 떠오를 때마다 회의장은 조금씩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태풍 당일 관제센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던 관제 인력의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영상을 틀었습니다. 김도현 기관사의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지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몇몇 전문가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장은 한동안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누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클라우스 리히터였습니다. 회의장 전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한국 철도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평가한 적 없던 인물이 지금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클라우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한국 철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클라우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후발주자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쟁자로 봐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장 한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1명, 2명, 3명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기립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 한가운데 서서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아무 장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지킨다는 그 담담한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회의장에서 인정받은 것은 단순히 빠른 열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짜놓은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객석 한편에 앉아있던 이정민 연구원과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정민 연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옅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 하나에 지난 모든 여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